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 건강TV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쿠키 건강TV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토론에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그리고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자주 시행되는 33건의 주요 수술 건수만 179만 4천 건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나 의료사고가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술 부위 감염률은 2에서 9.7% 정도인데요. 이런 수술 부위 감염에 의한 재원 기간은 5일에서 20일 정도 연장이 되고요. 의료비도 평균 215만 원이 추가로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료 감염 관리의 문제가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수술에 사용하는 다양한 의료기구는 감염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술기구의 멸균은 외과적 감염 관리의 기본이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독과 멸균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마련은 되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 소독 멸균 관리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특히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시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처럼 소독 멸균 관리와 확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다 좀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마련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권미혁 의원실과 쿠키 건강TV는 공동으로 의료 감염 관리의 기본, 멸균 실태 점검과 국내 의료 감염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번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끝까지 관심 어린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김우주 교수님께 이제 진행을 부탁을 드려야 할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김우주 교수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난,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이런 재난이 큰 문제가 됐고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특히 이번 정부에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 관련 감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15년 메르스 한 2, 3개월에 크게 문제됐던 것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한 토론회를 한 거는 상당히 시적절하고 이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의료 관련 감염은 병원이 없으면 사실 없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사실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생활하고 돌아가실 때도 집에 가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고 아플 때 진료받고 또 임종을 또 병원에서 맞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의 환자 안전에 대한 또 의료 감염 예방에 대한 거는 갈수록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국회와 같은 정치권에서 제도와 법적으로 그 뒷받침을 하고 정부가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발휘하고 또 의료계가 거기에 부응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발표하시는 이제 이 가천의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님은 아주 적절한 주제 발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학회 활동 많이 하시지만 특히나 의료 관련 감염 관리 학회의 임원으로서 메르스 때도 그렇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 의료 관련 감염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실 엄중식 교수님을 좀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일단 현황을 좀 보시겠는데,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감염 관리는 병원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병원이 이 감염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그 다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관들, 병원들의 의과학적인 수준에 비해서 이 감염 관리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이런 그 투자가 부족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의 수익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저수가 정책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저수가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외부 환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경영 환경이 호전될 그런 기미가 별로 보이지가 않고, 특히 이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수의 한 80에서 많게는 90%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영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데서 무슨 수익을 따지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90% 이상이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민간에 이 의료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300병상 미만의 병원의 휴폐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는 휴폐업률은 결국은 이런 감염 관리와 같은 질 관리에 투자할 여력을 남겨주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이런 그 재원의 투자 여력이 없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감염 관리 전문가들의 그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이 감염 관리와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나 또는 건강보험 급여의 이 어떤 단점들, 그러니까 지원이 어려운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감염내과 전문의라든지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잘 양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의 확보가 대형 병원 위주로 그냥 그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중소병원은 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이런 이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인건비는 뭐 당연히 확보가 어렵고, 감시 배양 검사라고 해서 어떤 균을 어떤 환자가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그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내성균이 어느 장소에 어떤 환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뭐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잘 경계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를 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어느 상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이제 격리병실이라든지 또는 이 환자를 보는 데 필요한 일회용 용품들이 상당수가 메르스 이후에 급여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비급여, 그러니까 환자에게 청구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급여가 이 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염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제내성균, 흔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세균이죠. 여러 가지 항생제에 잘 듣지 않다 보니까 이런 다제내성균에 감염이 되면 균을 확인하기 전에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그 항생제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세균에 감염이 생겼을 때 잘 듣는 항생제를 48시간 내지 72시간에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집니다. 초기 감염에, 그러니까 균을 확인하기 이전 초기 감염에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지 못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2~3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시트로박터 푸른디라는 균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사용했지만 실제 균이 분리되고 나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항생제에 내성인 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실패하고 하나들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것과도 일부 연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그 감시 체계를 세우고
기초 자료들을 모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단은 이 감시 배양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시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관리 인프라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염관리 전임 실무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2016년 9월부터 감염예방관리로라는 건강보험급여가 만들어지면서 이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성된 전문가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런 그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많은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양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감염관리 간호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동에서 적어도 3, 4년 정도 임상 경력을 가진 분들을 감염관리 간호사로 확보를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일반 병동에서 감염관리실로 배치가 되면 근무 과정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야간 근무 수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고가 평점 이런 것들이 이게 현실입니다만 바닥을 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조금 더 배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진해서 제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시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근무 경력이 짧다 보니까 실제로 감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감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잘 개발된 감염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병원마다 개발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영진의 관심과 협조가 부족한 편입니다. 보통 감염관리실에서 항상 원장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데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걸 사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염관리실 그러면 돈 쓰는 부서 이렇게 찍히면서 상당히 그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메르스 이후 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생각하기 싫은 굉장히 이런 참담한 사고를 겪어야만 변해야 되냐는 거죠. 그 이전에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메르스 이후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 10월부터는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담 인력은 보통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잘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그 좋다고 하는 병원에서도 4명 이상 확보를 하기가 어렵고 300병상 미만인 경우에는 1명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확보도 어렵지만 근무 평균 연한을 보시면 2.2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못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배치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양이 많고 그런데다가 수당은 그러니까 급여가 줄고 원장님께 맨날 혼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장기 근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또 이 감염관리 간호사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한 그 시험을 합격을 하면 뭐 CIC라는 영어로 그런 자격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 필요한데 이처럼 3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어떤 노하우를 가진 그런 전문 인력이 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뭐 이 이외에도 이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결국은 대책이 뭐냐? 결국 감염 관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나 어떤 기계 장비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채용과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인력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염 관리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예방 관리료라는 게 수가가 만들어졌지만 이 수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회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감염관리 비용을 학회에서 제시한 거에 한 절반 정도를 급여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수준으로는 이 일회용 소모품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소병원은 당장 인력의 확보나 또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감염관리 기술 지원이나 자문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관리 기본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격리시설 기준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격리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드리지만 이런 감염관리 소모품에 대한 급여화를 모든 걸 할 필요는 없고 근거 수준이나 권고 강도가 높은 항목부터 계속해서 급여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의 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또 병원의 부담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 종사자 교육들도 이렇게 활성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와 강화도 현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퍼박테리아, 다전해성균의 대책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감시 체계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자가 어떤 균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 배양 검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가 급여 체계라든지 검체 이송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왔을 때 이 결과를 잘 분석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시스템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런 내성균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한 병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을 왔다가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오기도 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좀 더 작은 병원으로도 가기도 하는 병원을 이렇게 전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보균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보균 상태인지를 정보를 등록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2012년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책임자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문 시스템에는 약 900개 정도의 이 중소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자문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자료나 또는 그 감염 관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이 많은 수요에 비해서 이 자문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원도 부족하고 또 인적 자원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이나 현황은 아직도 좀 열악하고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감염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나 또는 의료 인프라가 낮다고 하는 뭐 동남아시아하고 비교해서도 감염관리 인프라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시 발생하는 기존 의료 감염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해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얼마나 사망하겠느냐. 아무리 낮게 잡아도 1,500명 이상이고 많게 잡으면 매년 한 5,000명 정도가 의료 관련 감염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그 예방 가능한 그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그 핵심에는 전담 인력 확보와 유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중소병원이나 이런 곳에는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들은 정책적 배려와 그리고 이 재원의 확보 이런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 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중식 교수님은 이제 기조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건너뛰고 나머지 5분이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약 한 7분 정도 패널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병원 중앙공급간호사의 김지인 기획이사님. 의료기구에 소독과 멸균이 쉽게는 저희가 얘기를 하기로는 재처리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독과 멸균을 잘하기 위해서 그 전처리 과정인 세척 또는 포장이라는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만 완전한 재처리 과정이 수행되었다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재처리 과정의 중요성은 이제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이제 CDC 가이드라인에서는 재처리 과정을 정의를 하기를 이제 유기물이나 혈액이나 점액 것들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이제 올바른 재처리 과정에서 미생물의 이제 불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료기구의 이제 재처리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독과 멸균 이전에 가장 잘 수행이 돼야 될 것이 세척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척과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도 그러니까 포장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니까 멸균 이전에 들어가는 이 준비의 사항들이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멸균 소독한 이후에는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되기 전까지 멸균이나 소독의 과정이 파괴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진 다음에 이제 비로소 환자께 이제 잘 사용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재처리의 목표이지요. WHO에서 이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그런 재처리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가 되는 것에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한 10여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표준을 잘 만들어라. 올바른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대로 잘 이행을 해라. 표준만 만들지 말고 그걸 실제 실천에 옮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함돼야 될 내용들은 일단 직원 역량 평가를 해서 잘 훈련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세척과 소독의 전 과정을 검증을 해라. 그 유효성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증을 해라. 그 다음에 화학제, 멸균제 사용을 하게 되니 직원 안전도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해라. 그 다음 또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기구들을 소독하고 멸균해라. 판매사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이제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디게이터의 사용을 해서 꼭 검증을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품질 시스템을 관리를 하라. 그 다음에 세척, 소독, 멸균 반드시 검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과연 관련한 지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의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36조 시행규칙에서는 39조 2항에 의료기구 사용에 관한 이제 멸균과 소독에 대한 지침들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대표적 지침이 저희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조사 기준에 의해서 소독, 멸균, 재처리 과정들에 대한 규정을 갖고 그 규정에 따라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의료기구 관련된 이제 표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대한의료감염관리학회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본회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한국 멸균관리 표준 지침이랄지, 그 다음에 중앙공급 업무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지침들에 의해서 이제 국내 현황은 어떤가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는 2017년도에 과연 이 의료기구에 재처리를 하고 있는 중앙공급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전국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전국 160개 이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주로는 재처리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중앙공급실 담당자들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경우인데요. 결과는 의료기관 거의 대부분은 98.8%에 달하는 기관들이 병원 내 멸균, 세척, 소독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결과는 재처리 과정의 이제 전부라고 요약해서 말하면 세척, 포장, 멸균 이 과정의 전 과정을 수술 기구에 관해서 병원에 전반적으로 쓰는 이제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주로는 수술장에서 쓰는 수술 기구들에 대한 재처리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세척과 포장과 멸균 전 과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33% 정도 체크가 됐었고, 또한 이제 일부의 과정, 예를 들어서 세척이나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실에서 시행을 하고 멸균만 중앙공급부에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세척만 수술실에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포장, 멸균 이후에는 이제
중앙공급부에서 수행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결과는 40.6%로 이제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수술장에서 재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급하게 의료기구를 빨리빨리 이제 회전을 시켜서 환자 수술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수술과 시술장에서 이루어지는 재처리 과정이 되는 것이 뭐 기구를 세척을 하면서 소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제 시술이나 수술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물품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오염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더 중앙화를 해서 전문 부서인 중앙공급부서에서 그 수술기구마저도 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겠다라는 이제 시사점이 보여지는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제 조사 결과로는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지금과 같은 의료기관의 이제 소독과 멸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게 하는 지침 개발을 하는 이제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의 용역을 주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구들이 멸균과 소독을 부적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인력과 시설과 비용이 부족한 것이 65%나 이제 결과가 나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는 좀 열악한 조건들이 있겠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현황들 외에서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는데 왜 잘 안 될까? 지금 잘 안 되고들 있다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될까? 그러면 이제 중앙화가 안 돼서 잘 될까?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론은 지금 의료기관의 이제 의료기술들은 날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재처리하기 위해는 기준들이 점점 강화가 되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고 강화가 될 건데 그것들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의 부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도 마찬가지고요. 즉 감염관리 부분에서는 수익을 내는 수익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켜야 하는 그런 이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저희가 이제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는 거여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과연 의료기구 재처리를 위한 보상 체계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살펴봤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료법에서 지금 이제 앞서 발표하신 감염관리료 그것은 이제 일정 기준을 그러니까 채워주면 감염관리 활동이라든가 인력의 기준이라든가 실의 기준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활동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 보상 체계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2017년 1월에 이제 발표된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제 이제 기준을 보면 세척, 소독 정상적인 FDA 승인 받은 세제에 의해서 수행이 됐고 그것을 이제 회당 얼마를 체크를 했고 그로서 그 근거를 남겨놓으면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계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기존의 지금 전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되고 있는 의료기구에 대한 재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보상을 해주는 내용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조차도.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래서 결론은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 굉장히 실제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멸균이나 세척을 잘하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인력 외에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멸균기나 세척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 설치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실제 스팀이나 멸균제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필요한 내용들이고 그로 인해서 처리 후에 사용되는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적인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지만 재처리나 멸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침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들 각각의 검증에 대해서 그 유효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멸균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관적인 내용들로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거쳐진 검증된 인디게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디게이터들이 고가입니다. 지금 현재 진료의 수가보다는 굉장히 고가여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곧 돈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의료기구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중앙화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부서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중앙공급부서가 핵심적인 부서가 지금 아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주제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염관리실이 수익을 내지 않는 이제 소비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공급실은 그 한 50% 이상으로 더 심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의료기구의 재처리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영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자면 어차피 의료기구에 대한 재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과거이든 지금 현재 미래이든 가장의 큰 목표는 환자의 안전입니다. 이 안전을 목표를 지향을 하기 위해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제 스탠다드를 갖고서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규정과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지원이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관리실이나 중앙공급부서나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관염 관리의 이제 핵심적인 부서로 인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감염 관리에 이제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 그 기획이사님 말씀은 그 병원에 우리 수술이나 시술에 쓰는 여러 기구들을 소독, 멸균, 세척 이 재처리하는 과정에 예, 현재 실태, 그다음에 지침은 뭐 거의 100% 갖춰져 있지만 인력 시설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부족하고 또 지침이 실제로 올바로 수행되는 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환자 단체 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박수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발생했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그 집단 사망 사고가 있었고 저기에게는 또 그 다나원에서 C형 간염에 집단 감염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공교롭게도 다 그쪽 관련된 뭐 협의체나 아니면 회의나 참여를 했었는데 별로 굉장히 많은 대책을 세우고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저는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도 가끔 이제 뭐 어떤 뭐 환자나 아니면 업체 같은 데서 이 메일 같은 걸 보내서 수술 도구 감염 뭐 이런 이제 감염 관련된 거로 굉장히 많이 하고 옛날에 내시경 세척 관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제가 메일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관심 받지 못했냐 싶으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이 큰 사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큰 사건이 메르스 같은 이런 거 말고요. 누가 보더라도 방금 아까 이야기 앞에서 토론했던 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료기기 세척이나 소독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항암제 개발해서 항암제로 환자 살리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보여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료 사고를 내고 싶은 사람 의료인도 없을 거고 감염 사고를 내고 싶은 의료인도 없을 텐데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마 그동안 메르스 이후로 많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만들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 안 지켜지냐 그러면 첫 번째는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갖춰야 될 시설이 아직까지는 뭐 국고 투입이나 수가로 안 돼서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인력은 있는데 그 인력이 전문 인력이 아니라 가지고 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뭐 간호사나 전문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이 인력들 시설을 사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수가나 국고 같은 재원이 투입되지 않아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인데 저는 최근에 환자안전법 제정됐을 때 가장 저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저는 항상 이제 이 정책을 다뤄보면 항상 정부나 전문가들은 일단은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직 익숙해 있거든요. 건물을 짓는다든지 대표적으로 중증외상센터나 치매관센터 같은 센터를 짓는 것에 국고를 투입하고 수가를 또 투입했었거든요. 그리고 항암제 같은 거 최근에 뭐 이 폐암 항암제는 환자 1000명을 해서 1년에 1000억씩 이 들어가거든요. 1000억씩 들어가지만 그 환자들이 1년에서 2년 살다가 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메르스 사태 이후로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나마 정부가 약간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환자 안전이나 감염에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각종 이제 관리료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염 관리료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환자 안전 관리료 나오고요. 이런 게 하는 과정이고 저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정도의 투자가 비슷해질 때쯤 돼야지 그때쯤 돼야지 아마 이 감염 관리 같은 부분에도 사회적으로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의료기기가 개발되면 그리고 그게 건강보험 적용되고 시각처가보험 건강보험 적용돼서 시판될 때 항상 그거를 할 때는 계산할 때 그냥 그 장비만 계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게 환자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독 세척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다 패키지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 업체에서 허가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급여돼서 환자에 사용할 때까지 일관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보통 그거 안 하고 일단 허가받고 급여만 하는 거죠. 나중에 해보니까 이제 감염 같은 사건 걸리니까 그때 와서 이 소위 별도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때부터 재정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가 근정심에 있어 보면 항상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확 올라오면 사실은 선뜻 승인해주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VRE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제가 백혈병 환우의 대표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백혈병 환자 대부분 다 폐렴으로 사망하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너무 치료 잘하다가 돌아가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유족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제 유족과 의료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제 결국은 중환자실에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VR이라고는 항생 예성 뭐 이게 균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사망했다 이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그럼 병원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환자를 이야기하면 못 막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못 막는 그 이야기가 제가 16년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VR이는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균에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 균에 사망하신 분 이제 이야기 하면 항상 의료진 하는 이야기가 그건 원래가 아니라 환자한테 원래 있었던 균이었는데 환자 면역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사망한 거다. 저는 거의 10년대 거의 동일하게 들었던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이 감염이 아까 다전내성균 같은 것들이 더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전문 인력과 수가나 재정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의료고 내부에서 이 의료 관련 학회 같은 데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굉장히 큰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이대 목동병원 사건 때도 일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문제를 드러내놓고 문제를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료 감염 관련된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알려지게 해서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아마 학회 쪽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없는지 우리 항상 그 고민이었거든요. 죽으면 결국은 환자가 죽는 건데 환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환자 가족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뭐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이런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환자 보호자가 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 뭐 그런 뭐 참여할 수 있는 뭐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기종 대표님이 얼마나 속 터지면 뭐 저도 10수년 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긴 한데 뭐 해가 갈수록
이 의료 관련 감염의 문제가 커지니까 지금 답답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단체도 좀 나서서 좀 더 열심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환자나 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언론계죠. 그래서 쿠키뉴스 건강생활팀 오준엽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의문점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뭐 복지부의 산하의 이제 질병관리본부라던가 아니면 뭐 팀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뭐 취재 후에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기정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감염 관련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이후에 결론적으로 교훈이라고 할까요? 하나 던져진 메시지는 감염병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정도였던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뭐 다른 것들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복지부나 뭐 아니면 뭐 정부에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항상 뭐 얘기를 하는데, 뭐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혹은 땜질식 처방이다라는 뭐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뭐 예방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감염병이 다 완전히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 뭐 하나를 막아도 다른 하나가 또 있고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혹은 누가 제시하거나 목표를 제안하거나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최소한의 기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그 지침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지금 현재 환경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중식 교수님이 아까 처음에 발표하실 때 얘기하셨지만, 의료기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90% 이상이 민영이죠. 그러면 감염병 예방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뜻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염병 예방을 근본적으로 뭐 예방을 해야 되는 것, 물론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방을 하고 뭐 제한을 좀 관리를 하는 부분들 필요하겠죠. 하지만 끝이 없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어디까지 병원이 부담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민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공공이 아닌 민영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에서 어디까지 감염병 예방을 관리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아무도 주시지 않아요. 일례로 최근에 치과 쪽, 특히 이제 감염병 문제가 불거지는 곳들이 이제 치과거든요. 지금 뭐 메르스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의료기관들, 병원, 뭐 중앙공급간호사회 쪽에서도 중앙공급실을 통해서 뭐 중앙에서 병원들이 소독이나 멸균 혹은 뭐 기본적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소독 멸균을 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하지만 개원가는 누가 이걸 관리 감독을 하고 누가 소독과 멸균을 합니까? 누가 감염병 예방을 하나요? 하는 곳이 거의 없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많지 않으신 분이 많아요. 특히나 치과가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뭐 치과 같은 경우에 치과 치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뭐 잇몸이 조금 찢어지거나 뭐 피가 나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침습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환자가 에이즈 환자였을 경우에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이즈 환자는 진료기록부상 에이즈라고 표기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C형 간염 환자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C형 간염 환자입니다. 혹은 에이즈 환자입니다라고 의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진료를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오히려 감추시거나 하시겠죠. 이러한 C형 간염 혹은 에이즈를 검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도구들이 있는데 비급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뭐 표지자 이렇게 입에 침이나 이렇게 발라서 뭐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근데 그거를 누가 부담을 하셔야 될까요? 환자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부가 해야 되나요? 답을 주시는 분이 없으시죠. 환자 뭐 생각을 해보세요. 개원가에 가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거 검사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면은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이걸 왜 내야 돼? 내가 이 검사를 왜 해야 돼? 나 C형 간염도 아니고 나 에이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하시고 굉장히 실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클레임을 거시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개원가에서는 특히나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개원가의 감염관리 감독이나 관리의 주체는 보건소거든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는 이런 감염관리 일지라던가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시지 거의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고 보관하는 것조차도 뭐 법으로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뭐 소독을 얼마나 했는지 멸균을 얼마나 했는지 멸균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조차도 보건소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지자체도 당연히 보건소에서 확보가 안 되니까 지자체도 당연히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태가 어떤지 현황이 어떤지 감염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뭐 대형 병원의 수술 부위 감염 혹은 그 중환자실에서의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보고는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 혹은 1차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감염 관리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취재 과정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부분에서 질문들을 조금 드리고 의문점들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감염 관리를 최소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나 혹은 목표점을 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뭐 뚜렷하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복지부도 그렇고 질본도 그렇고 여러 군데 통화를 사실 했거든요. 근데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질본에서 의료 관련 감염과가 마련이 됐고 작년에 이제 과가 신설이 돼서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 보고가 사실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자율 보고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올해 이제 뭐 이대목동 사태를 통해서 오늘 6월까지 이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세부적으로 어떤 지향점들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가실 건지 뭐 좀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뭐 인증평가도 이번에 3차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뭐 유보가 조금 돼서 이제 6개월 정도 뭐 이야기를 조금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인증평가에 대해 지금 현재 지침은 두 가지죠.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혹은 멸균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지침은 두 가지 항목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뭐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4년에 한 번 반짝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하셔서 의료 관련 감염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준혁 기자님, 이제 특히 개원가 수치과 소독 멸균 문제 얘기해 주셨고 비용 부담을 과연 누가 해야 되나 이제 뭐 우리가 종합 토론 때 토론자 상호간에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미리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질병관리본부 의료 관련 감염관리과 이영민 과장입니다. 사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95년 생기고 벌써 23년 전이죠. 그때부터 병원 감염, 의료 관련 감염 문제 많다. 투자해라. 정책 전문 부서를 만들어 달라. 근데 2015년 메르스가 터져서야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나아진 거죠. 과도 생기고. 다행히 이제 의료 관련 감염 관리과라고 하는 정부 부서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힘을 갖고서 좀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좀 머리는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민 과장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좀 청해 듣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의 이영민입니다. 예, 저희 과가 작년 5월 8일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인원은 저희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의료계에서도 인력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신생아의 그런 집단 사망으로 인해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되고 있는 것처럼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국내 혹은 이제 국외의 다수 연구라든지 보고에 따르면은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것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략 한 입원 환자의 7에서 10% 정도에서는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는 주로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상황이고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약 20%, 즉 열의 2명, 입원 환자 열의 2명에서는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한다라고 평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관심, 물론 이제 민간에서는 상당히 더 일찍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 이제 좀 전반적인 그런 관심은 2015년 메르스 국내 유행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기관을 통해서 소위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라고 하는 즉 대확산이라는 것이 많은 환자 발생을 야기했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여러 전문가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그런 관심들이 많이 불러일으켜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같은 해 11월이었습니다. 한 1차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 중에 일부가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그리고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 병원 이용 문화 개선을 담고 있고 벌써 그 뒤로도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3년간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서 지난 2006년부터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환자실에 대한 감염 발생 감시 그리고 수술 부위에서의 감염 발생 감시 이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벌써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최초에는 44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23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수는 26,000곳이 넘습니다.
한 239석 굉장히 작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관 기준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대략 한 7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을 통해서 지난 10년에 걸쳐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에 있어서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는 지난 201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6가지 내성균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된 감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매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CR이라고 부르고 있는 카베페넨 내성 장내 세균속 군종은 다른 6개 중 다른 5개와는 달리 가장 빠른 그런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항생제 내성균 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등 다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5개년 계획을 지난 2016년 8월에 수립을 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를 사실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라든지 의료 현장에서의 노력 등을 통해 예방 관리를 할 경우 의료 관련 감염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용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자료는 아직 이렇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외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 하여도 원천적인 그런 차단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략 한 절반 가까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계 중심의 자발적인 노력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같이 좀 참여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고민은 실제로는 이제 의료 관련 감염 감시를 시작한 2006년도를 전후하였기 때문에 이제 막 10년 차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기간 쭉 세워왔었습니다. 그걸 나열해 보면은 국가 감염병 관리 기본 계획, 의료 관련 감염 관리 협의체, 그리고 국가 방역 체계 개편,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계획 등 이제 벌써 제가 나열한 것만 알려진 건 벌써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 관련 감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또 이러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또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만들겠다. 식상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 패널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더 이상 새롭게 나올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간에 우리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관리 대책들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잘 실행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요. 이제 6월까지 수립을 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제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이제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심을 좀 당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 자율 토론 때 다른 패널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말씀들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민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결국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예방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줘야 이게 이제 향상이 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역할이 중요한데요. 우리 황인선 팀장님 박수로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의 황인선입니다. 감염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곳에 인증원에서 와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막막했는데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의료의 질에서 효과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안전 또는 감염 이런 부분의 얘기를 대놓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아마 인증제도일 것입니다.
그전에도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를 하기 위한 제도도 있어 왔지만 안전과 감염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인증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의 질이라는 거는 사실 그 의료를 제공하는 그 개개인 사람을 관리를 하는 측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조화롭게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해서 제공해야 되는 그 병원 자체의 평가도 필요합니다. 인증제도는 개개인에 대한 수행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개개인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의원은 한 분 또는 두 분, 뭐 일부 30병상 미만의 병상을 가진 의원도 있지만 대부분 좀 개개인이 수행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의원의 시스템 또는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제도는 좀 병원에 집중돼 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한 몇 년 전부터 의원에서의 감염 사고가 자주 이제 언론에 희화되고 있고 또 뭐 조리원까지도 감염 문제가 포커싱돼서 얘기가 나오는 정도로 의료의 질에 있어서의 감염의 중요성은 감염 관리의 중요성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변한 게 없고 뭐 할 게 없고 막 좀 비관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의 일회적인 그 토론이나 논의로 끝나지 않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지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토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발전하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에 바빴던 20세기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21세기이고 21세기는 수많은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눈, 그다음에 제공자, 병원, 정부, 많은 이 이해관계자들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필요성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끊임없이 서로 같이 공감을 해야지만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안전사고를 바라보고 안전사고를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회 현상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누구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소통과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문화라고 저희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물론 개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다가는 지치고 상처받아서 개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증제도를 지금까지 8년간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오늘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회담, 정상회담 했듯이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따뜻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2015-16년도에 감염의 여러 가지 사건들, 최근에 신생아실의 감염 문제들을 접하면서 인증원이 가장 많이 욕을 먹었어요. 뭐 잘해야 되니까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증제도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에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의 또 다른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있었지만 그때도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이 문화를 보는 것보다는 좀 외형적인 측면에서 치우쳤고 일회성의에 그쳤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대서 인증제도가 제대로 꾸려진다면 의료기관의 질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인증제도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다시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나를 저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반짝 평가, 그다음에 그때 조사평가위원회 비전문성, 과잉 경쟁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슈가 아직 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병원에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또 병원을 대표하시는 분들 모두 다가 같이 동의하는 바는 인증제도가 병원의 질을 높여가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의 방법이 또는 조사위원회 전문성이, 그다음에 조사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의료기관의 유지관리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할 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갖고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한 곳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저희가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근무하시는 우리 의료인,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일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근무를 해봤지만 중환자실에서 4명, 5명 보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간호사의 1인당 그 환자 케어는 하는 숫자를 OECD나 선진국하고 비교하면은 비관적이더라고요. 아직도. 하지만 예전보다는 좋아졌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는 발전해 가고 있고요. 우리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같이 협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유지관리의 어려운 점들은 중점적으로 정부와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기준으로 또는 조사 운영 체계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를 저희가 인증제도 혁신 TF를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혁신 TF를 좀 서포트하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을 그렇게 되면 완화를 한다고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유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기준을 유지를 하면서도 인증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정책적 연계 방안이나 뭐 인센티브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의 모든 문제를 다 열어놓고 한꺼번에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거는 인증원의 문제가 아니야. 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지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매주 저희가 만나서 심층 토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준비가 돼 있고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우리 인증 기준이나 인증원에서 자체로 뭔가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력의 수준의 법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에 병원이 아니라 의원도 포함을 해야 되나라고 한다면 또 의료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의료의 질이 높아지려면 병원의 시설 요건도 좋아지는데 뭐 시설 요건을 담고 있는 시행 규칙이 현재 어떻게 돼 있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촘촘하게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료 관련 종합 감염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듯이 단기, 중기, 장기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준 3주기 때 기준 개정안을 올렸다가 이런 혁신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일단 밀어놨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논의됐던 것들은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잘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현장에서 잘 못 수행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근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지침도 확인을 하고 해서 현재의 기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항상 기준을 개정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증 기준은요, 안전사고가 자양분이 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가 생기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생아실과 또 인증받지 않는 병원의 화재 문제 이런 것들은 화재 문제는 이미 저희가 기준으로 많이 담고 있었지만 이 의약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 역학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국이 아닌 곳에서의 약사가 아닌 조제, 그다음에 조제 환경이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이 아닌 병동에서의 조제 환경, 그다음에 지침이 현재 인력이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수행해야 될 까다로운 감염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의료 현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인증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인증제도 개혁과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은 감염이지만 기준을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 그다음에 폭언 폭행과 관련된 우리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직원의 안전 문제의 폭행 부분들은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좀 강화해서 병원에 종사하시는 직원의 안전을 좀 문화로 강조하는 그런 기준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종합토론 토론자분들 말씀을 충분히 듣도록 했습니다. 자, 그 종합토론 첫 번째는 이 기조 발제한 엄중식 교수님이 지금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 듣고 좀 얘기를 좀 먼저 주시죠. 예, 그 안 대표님이 지금 이제 이게 끝없이 감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의료 관련 감염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 인구 구조가 이제 50대 이상의 고령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게 연령이 많은 분들이 전체 인구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입원을 해야 되는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입원 환자나 입원의 빈도가 늘어날 겁니다. 저는 이 의료 관련 감염을 자동차 사고하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료 관련 감염을 병원 감염을 없애려면 입원을 없애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근본적으로 안 나려면 자동차를 없애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은 결국 사고의 그 빈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의료 관련 감염도 입원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 단순히 입원의 빈도나 이런 거에 늘어나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15년 이후에 이제 감염관리실 같은 것들이 법령으로 꼭 만들게 되고 거기에 실무 담당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감염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의료 관련 감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배치가 되고 늘어나면은 잡아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의료 관련 감염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결국은 자동차 비율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운전자를 잘 교육시켜야죠.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습관을 고쳐야 되고 의료인들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자동차가 좋아야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미러를 달거나 아니면 센서를 붙이고 이 자율주행 모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안전거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의료 체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 기구 같은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선진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선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의료 시스템이 흘러가는 그 구조가 길이 잘못되면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예를 들면 의료 관련 감염이 낮은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데가 네덜란드나 독일 이런 데인데 그 나라들의 의료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인실을 쓰지 않습니다. 병실 하나에 한 환자 많아야 2명 들어갑니다. 이게 환자를 막 4명, 5명, 6명 이렇게 밀어 넣으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환자에서 저 환자로 균이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런 기본적인 그 의료의 틀, 도로의 그 틀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사고가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 자동차 그리고 이 도로를 고치는 것처럼 의료인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장비 그리고 의료의 틀 자체를 고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제네 성균이라고 슈퍼박테리아 얘기했는데 이거는 저는 군대랑 많이 비유를 합니다. 결국은 이런 다제네 성균이라는 적이 쳐들어올 때 경계를 잘해야 되고 이 경계를 잘하려면 감시 체계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이제 쳐들어온 균하고 싸우려면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이 뛰어난 지휘관과 부사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감염관리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훈련된 사병들, 그러니까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의료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런 지휘관이나 부사관들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적군들이 방탄복 입고 자동화기를 들고 오는데 우리는 잘 훈련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칼 들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뭐 일회용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소독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고 나서 싸우라고 해야지 싸움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막아봐라 못 막죠. 계속 문제가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군대가 잘 유지되려면 보급이 좋아야 됩니다. 예, 총도 잘 줘야 되고 탄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잘 먹고 이 체력이 튼튼하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막아봐라 알아서 이렇게 하면 결국 막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고 이렇게 의료 관련 감염에 투자하는 것들이 그러면 계속 손해만 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14년에 연구를 한 거 보면 다른 나라도 이런 자료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요로 감염,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이 요도를 통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서 생긴 요도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50억을 투자해서 30%의 요도 감염을 줄이면 이 요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돈이 230억 줄어듭니다. 투자보다 훨씬 비용 편익이 있는 거죠. 이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안 대표님이 지금 환자 참여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의료 관련 감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게 좀 해라라고 좀 이렇게 민원 뭐 이런 걸 자꾸 좀 내주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말을 하면 저것들 또 밥그릇 챙기네라고 오인하시거든요. 이것들을 환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항암요법을 한 환자가 감염으로 죽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리고 장기 이식을 하는 분들도 감염으로 돌아가십니다. 절반 이상이. 이국정 교수님 같이 아주 유능한 외상외과 선생님이 수술은 잘했는데 감염으로 죽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다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의료 관련 감염을 위해서 좀 제발 좀 투자하라. 이렇게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얘기하면 정부가 안 들을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야지만 의료 관련 감염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하여튼 밤새워도 끝나지 않을 게 이제 의료 감염 관리 예방인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패널 간 토의는 어떤 패널한테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짤막짤막하게 단답식으로 주고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 기자님이 이영민 과장님한테 정부의 감염 관리 어디서 책임 목표점 이런 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준비 중이시다고는 하지만 혹시 뭐 좀 일부 들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기자님께서는 아마 가장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 소위 의원이라고 부르는 기관에서의 어떤 감염 관리를 위한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위한 목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현실이 다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의료 관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그런 의료 행위들이 일어나는, 즉 침습적인 의료 행위들이 일어나는 그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사실은 이제 타겟팅이 더 맞춰져 있다는 게 이제 현실적인 제약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적어도 이제 뭐 3년, 5년 이후에 그런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일선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감염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마 보다 더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또 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다른 패널 오 기자님 뭐 충분하신가요? 1차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고, 뭐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사실 취재 과정에서도 뭐 신생아중 환자실, 그러니까 그 감염 관리를 위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 삭감됐거든요. 국회에서 2017년도에. 그래서 2018년도 예산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감염 관리를 하려고 해도 혹은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되기는 하는데, 뭐 그런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네. 예, 저희 과에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한 30년 동안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고난도의 이제 이식 수술도 하고 세계적인 앞서가는 진료를 하지만 이 사실 그 이면에 이 의료의 그 질, 안전, 환자 안전에 대한 투자는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 메르스 때문에 경제 피해가 우리가 10조가 피해를 봤습니다. 육화 안 오고. 그 전에 1, 2년 전에 우리가 메르스 대비하자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대비해서 일찍 막았으면 10조 가까이 예방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감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20, 30년 동안 그야말로 대량 획기적인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해서 좀 이 퀄리티를 올려야 되고, 의료계도 많이 각성을 해야죠. 그리고 저만 해도 교육을 한 1년에 8개월 받는데요. 뭐 의료정보보호법, 뭐 그다음에 무슨 성폭행 무슨 교육, 또 이런 감염관리 예방 교육, 뭐 진정제 교육, 뭐 하나 터지면 교육이 있고, 이제 그거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다 그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범죄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문제가 생기면 교육하고 뭐 잘못하면 벌 받는 건 당연한데, 현장의 의료인들은 상당히 그래서 간호사들이 쉽게 그만두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 안 대표님 들어보시고 뭐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감염이 가장 취약한 게 뭐 제가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인력도 있고 사실은 잘 되어 있는데 핵심이 중소 이제 병원인데, 그 발제하시면서 안 그래도 중소병원 자문 시스템 이야기하긴 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드러나는 것도 주로 상급 종합병원이 드러나지 중소병원 잘 드러나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혹시 정부 쪽에서 예를 들면 뭐 수가를 2배로 준다든지 예를 들면 뭔가 파격적인 그게 있지 않으면 중소병원의 감염 같은 게 좀 드러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그런 대책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에 대한 게 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다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일단 중소병원에서의 이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관리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향후에 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로 항상 1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인력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굉장히 무수히 많은 중소 의료기관들의 감염관리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사들의 병원의 어떤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제 9개의 모델들을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의료법이라든지 여러 제도 개선들이 같이 수반돼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의료계의 이제 민간의 이제 의견과 그리고 이제 복지부의 관련 과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 좀 뭐 한 1, 2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3년 이상은 소요가 될 걸로 지금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하고 의료에 관한 한 국민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시고, 또 관심이 제일 큰 부분이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의료는 사실
의료 수준 많이 올라갔지만 그거 뭐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 수술 잘하고 병원 감염 생겨서 돌아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레바퀴 두 축처럼 의료 기술 플러스 환자 안전, 의료 감염 예방 이걸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100년 대계의 그런 계획을 갖고서 정책이라든지 추진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내 의료 감염 관리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권미혁 의원님 주관해 주신 TV관광 TV에 다시 감사드리면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해 주시고 여기 지금 끝까지 청중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